이수희 변호사님,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어제 저희 채널A 시사 프로그램 외부자들의 출연을 해서 본인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유영하 변호사만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창구인 줄 알았더니 본인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지금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좀 잘못 보도되고 오해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를 그래도 좀 만났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외에 그 법리적으로만 접근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건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전원 사임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도 좀 순전히 법적인 면에서의 그 조언은 그래도 좀 제대로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기대는 해 봅니다. 저 보도된 걸 보고요. 예, 그렇군요. 이 소식 좀 더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과 오른쪽에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른쪽에 이현정 의원, 그 왼쪽에 박상원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도태우 변호사의 목소리로 좀 여러 가지를 가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채널의 외부자들에 출연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약 5개월간 같이 이렇게 뵀었기 때문에 네. 가장 초기의 모습이랑 맞춰갈 때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앉고 서시는 것 자체가 어느 땐가부터는 신음처럼 이렇게 약간 소리를 내시면서 불편하신 그런 상태였거든요. 발가락 부상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알려진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단순한 발가락에 상처가 생긴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요. 인대에 손상이 가거나 하면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희귀한 질병을 갖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노령의 여성이시고.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도태우 변호사의 이 증언을 미뤄봤을 때 저희가 이 정도로 아프다,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병이 없는 분들이 없죠. 다들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또 압박감을 느끼고 다들 이제 병을 가지는데, 만약 이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석방을 해야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구치소나 재소자들이 상당수를 석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일단 이게 지금 구치소와 교도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벌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안에 내부에도 의료시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감 생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는 이제 그 내부의 진단을 통해서 외부의 병원에 일단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구속을 갖다가 그쪽 장소로 이제 변경을 하죠. 그 도저히 그렇게 힘들다고 할 경우는 보석이라도 이런 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라 해서 지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그 구치소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넓고 혼자 독방에 있는 그런 처지인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치소나 이런 측에서도 사실은 특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법적인 그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질병 자체는 이게 과연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냐, 이런 거는 상당히 의학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인 여성이다라는 거를 도태우 변호사도 강조를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희귀 질병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희귀 질병이 뭔지는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를 안 했죠.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병이든 허리 디스크도 있다, 그다음에 발가락도 골절이다, 그다음에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구치소 내의 그 병동도 있는 것이고, 구치소 병동에서 진료를 했을 때 그 치료가 힘들다라고 보면 외부 병동의 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 구치된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측면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재판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치소 내의 병동, 또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를 가지고 그 의견서들이 법원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까지 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태인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짚어봤던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왜
박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걱정을 한다는지 도태우 변호사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 약속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상황이 변하시면서 그 지키지 못하게 된 부분들이 되어서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문영표 장관과 관련해서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워하신. 네, 뭐 이수일 변호사님 지금 이제 구치소 안에서 아프리카 관련된 사업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이한 신분은 있지만 보통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면 자기 이제 앞길에 대한 걱정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법리적인 얘기도 했겠지만 변호인 접견을 하면 이제 특히 저 구치소 방에 있으면은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일도 크고 없고 하니까 변호인 접견을 할 때 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그 법하고 사건하고 관계없이 좀 어떻다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좀 좀 소소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세상 하듯이요?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요즘에 뭐 심경은 어떻습니까? 뭐 어떠신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얘기 중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한 거는 아니고 그냥 곁다리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변호사도 특히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뭐 탄핵 반대 운동도 했고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전화해서 변호인단에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좀 그 히든 스토리가 이면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들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좀 사적인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가 또 특이한 게 소설가로 데뷔한 소설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거리가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아프리카 개발 걱정 얘기만 하진 않았겠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겠지만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 자체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뭐 혹시나 이게 다른 세계에 계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요. 사실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구속되고 이렇게 했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 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지금 우리 어떤 당면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고민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아프리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아프리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아프리카의 25개국 장차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100억 달러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실 아프리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자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임 중에 이제 100억 달러 지원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그거의 중심은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금 뭐 북해인에 있는 문제보다는 아버지가 했던 사업,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 이제 그거 생각 오로지 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고민이 나라의 어떤 큰 어떤 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아버지가 했던 것에 대한 승계 문제, 즉 여러 가지 그와 일맥상통한 문제밖에 이제 고민하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고민의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좀 저 도태우 변호사 인터뷰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원 소장님 사실 이게 전언이긴 하지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도 이제 북한 상황, 그러니까 전방 상황을 챙겼다 이런 전언이 있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유명한 어록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을 때 북한은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커트칼 피섭을 당했을 때 대전은요. 뭐 두 개로 유명한데 어쨌든 그 정현정 그 위원 말씀하셨으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지혜가 늘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맥락적 사고가 돼야 됩니다. 분별심이 생기는 것인데 분별심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좀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 자책이겠죠. 예. 어쨌든 87년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첫 번째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중단된 대통령이고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상태까지 왔을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내지 회고, 자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걱정이 돼야 되는데 걱정도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핵 안보 위기도 있는 것이고 또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어쨌든 보수정당, 자기가 있었던 그 한국당 내지 보수 진영 자체가 그야말로 괴멸적 위기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치적들도 있겠지만 우선 정상적이라면
자신에 대한 자책, 그 다음에 어떤 그 나라에 대한 걱정, 또 보수 진영과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걱정, 이게 앞서는 게 좀 정상적인 순서인데 좀 맥락 없이 아프리카 문제, 새마을운동 문제 여기에 집중하고 뭐 또 자기 본인이 재임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업종 문제를 좀 정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맥락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맥락이 어긋났다고 보면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좀 다른 별에 사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생각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간극이 예.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의 말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속내를 하나씩 분석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개발 걱정을 했다. 이 얘기에 심리 전문가는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대통령의 임무를 갖다 열심히 수행했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가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국가의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치과가 내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지만 일반인의 치과와 똑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국선 변호인과의 작업을 갖다 거부하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뭐 임기를 다 채우진 못했지만 대통령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심리 전문가의 분석인데 이현종 의원님. 네. 책임 통감, 조금의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상식적인 뭐 반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과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하여튼 법적인 그런 것들을 잘 지키겠다, 뭐 재판을 잘 받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 이제 들어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비춰보면 그 생각 자체가 점점 이제 좀 본인은 죄가 없는데 이걸 더 씌워졌다. 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재판을 어떤 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도 보면 사실은 어떤 헌법과 법을 수호하겠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구속 연장이 됐다고 해서 지금 재판 안 받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처음에 구속될 때보다는 더욱더 본인은 더 이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혐의 자체는 다 더 쉬워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더 심해지면서 현실과 좀 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바깥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차단하고 살면 점점 자기 생각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도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자꾸 본인의 합리화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개발 때 그때 시점에 생각이 멈춰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시작을 했고 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직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했는데 지금 나와서 보면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대통령으로 한 잘못은 아니라 오히려 왜 아버지가 했는 게 왜 그동안 잘 안 됐죠? 왜 그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유도 바로 그러한 논리성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새마을 운동이 참 남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방문을 통해 아프리카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아프리카인들의 희망과 열정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트럭들이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면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아프리카가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해 이룬 성공의 역사가 아프리카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예. 뭐 이수희 변호사님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이 일반 면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공개가 됐는데 이 일반 면회를 하면 그 내용이 녹음이 되나 봐요. 이게 이제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혹시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서 안 한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저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일반 면회라는 게 뭐 그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저 마음 굳건히 먹으십시오. 뭐 이런 그 응원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깥에 동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정치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들이 설사 녹음된다 그래서 그게 뭐 재판에서 어떻게 불리하게 쓰이겠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도태우 변호사는 그 이제 일반 면의 경우에 녹음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경우에 그거를 녹취 파일을 풀어서 그 재판에 그 쓰기도 해요. 증거로 검찰에서 제출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뭐 누구 박지만 씨라든가 뭐 이런 만나서 뭐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릴렉스되는 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굳이 이 녹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도태우 변호사의 생각인 거고 뭐 녹음하고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이 유영하 변호사나 기타 이제 뭐 변호사 외의 면회를 다 거부한 것이 좀 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각 자체를 계속 고립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도태우 변호사 목소리를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광복절 노래를 언급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한테 그 광복절 노래의 2절 가사 중에 한 대목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복절 노래 가사 2절이 세계에 오람될 거룩한 빛 예서나리니 이런 구절이거든요. 시적으로 뛰어난 구절인데 그 대목을 내용상 그 의미가 있으시다면서 또 민주적 가치의 내재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개념화를 잘 시키고 있는 표현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의 말을 정리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글도 잘 쓰고 표현력도 좋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력,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수필가로서 데뷔를 했고 또 뭐 책도 내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이 맥락 자체가 이게 지금 광복절 그 어떤 그 가사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민주적 가치의 내재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럼 한국적 민주주의는 예를 들어서 뭐 독재를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언어의 습관 자체가 보면 물론 일반인들하고 이제 저도 뭐 대화를 이렇게 해보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의 우리가 가진 일반적 정서가 가지는 언어의 의미와 박 전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왜 상대방과의 대화가 많지 않은 사람, 일반인과의 토론이 많지 않은 사람만의 가지는 하나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개념 자체의 의미가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아, 그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대화가 많지 않고 또 토론 자체가 별로 없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적 그런 의미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에 좀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 민주적 가치의 내재화라고 한다면 예. 이게 일반적으로 들으면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아마 도태우 변호사도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좀 이게 귀에 와닿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 몸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며 나라 걱정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논리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박사원 소장님, 도태우 변호사가 그냥 외부자들과 전화 통화했을 일 만무하고 본인도 뭐 의도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인터뷰 내용을 쭉 봤을 때 이게 박 전 대통령 측에 독이 되겠습니까? 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태우 변호사의 지금 이 그 채널A의 인터뷰 내용도 좀 맥락이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말 어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재판에 출석하시도록 예. 설득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을 보이콧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재판에 왜 그럼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논리적인 근거가 광복절 노래 2절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탁월하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국정농단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전해졌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가 되든 반대를 하든 될 텐데 전혀 뜬금없는 다른 부분,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할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그 변호사들이 다 사퇴했다. 국선 변호사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 재판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정치적 메시지를 보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근데 광복절 2절 문제가 참 잘 쓴 가사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민주적 가치의 내재화라는 이 개념을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그 예산 통과는 됐다면서요? 네. 됐구나. 됐어. 되게 냅뒀대요? 안 되게 하려고 일하던 표결에 참석 안 했지. 참석 안 했는데도 통과됐구나. 저런. 존재감도 없고 이제 뭐 애처롭네.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는 줬어. 어떻게 해요? 깽판 쳐가지고. 아. 예산 투표한 지 11시간 만에 그때서야 우르르 나타나가지고 우리 빼고 이럴 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럼 일찍 오든가. 그러니까. 누가 11시간 만에 오래. 와서 딱히 무슨 뭐 대안이나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떼부리기. 그렇지. 아이고, 떼쟁이들.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떼부리고 월급 받고. 떼부리고 월급 받고. 최고지 뭐. 좋은 직업이죠. 그냥 반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냥 그게 다야. 반대다! 반대다! 에라라라! 아이고. 이렇게 했다니까? 무슨 건달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 표결은, 참석 안 하고, 피켓식이나 또 했어요. 그 피켓에 뭐라고 썼대요? 사회주의 예산 반대. 아유, 나는 아이고, 참, 애잔하다.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아이고, 어떡하니. 이제는 말빨, 글빨도 없고, 아이고. 존재감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지? 갈 때 됐지. 지났지. 망할 땐 폭삭 망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요. 정신 안 차려도 된대. 나는 못하게 하면 되니까. 아, 많이 망했네. 조의금 보내고 싶어. 얼마? 2만 원. 아이고, 손 크시다. 에이, 그래도 하지만, 저 같은 당 식구들 망해가 보내는 위로금인데, 뭐 조금 뭐 나한테 무리지만은, 그 정도는 해야지. 그 기왕이면은 재밌게 2만 원을 그 차떼기로 보내봐요. 이거 재밌다. 그 차 트렁크 딱 열어봤는데 2만 원. 야, 나 진짜 하고 싶다. 아, 이게 그 욕심난다. 이거, 나 주면 안 될까? 나 이런 거 많은데. 많아? 야. 욕심 나면은 들어가서 개그나 같이 짜봅시다. 아이들 네. 조심해. 들어가요. 들어갑시다. 네, 짭시다. 문 열고. 야, 진짜 이게 되고.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건 어떨까? 뭐.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종로나 이런 데, 그 공원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를 딱 갖고 얘기하는 거지. 어르신들한테 빨리 들라 했던 그 노인 기초연금을 자한당, 국당, 바른당, 야당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연기가 됐습니다. 아하. 안 그랬으면 25만원씩 저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야당들이 막 반대한 바람에 한 가을이나 대사 받으시 됐어요. 그 야당들은 왜 연기한 겁니까? 선거 때문에. 아하. 선거 전에 기초연금 주게 되면은 선거 때 자기들한테 불리해질까봐. 선거가 먼저구나, 민생보다는. 그렇지. 민생보다는 자기들 입속다지가 먼저지. 그 바람에 우리 어르신들 4, 5, 6, 7, 8. 5달 동안 25만원씩 받을 수 있었던 거 다 날라가셨네. 이게 다 야당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인데도 그럴 거라 들으시고 나서 아이, 지들 선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걸들이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습니다. 항의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종로 공원에 뭐 이제 촛불 집회하는 거야. 아이, 좋다. 야, 3당 이래 하려면 물러가라. 아, 아름답겠네요. 예.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한 푼이 아쉬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 선거에 그 유불리 따지는 그 몇 달을 그냥 밀어버려? 그 아동 수당도 미뤘죠. 밀었지. 그것도 지방선거 끝나고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럼. 가족끼리, 친구끼리, 지인들끼리 나누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모르시면은 많이 알려드리고. 엄마, 야당들이 선거 때 자기들 유리하려고 기초연금 밀었대요, 뒤로.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일러 바치는 자세 참 좋습니다.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싫었어. 야당들은 막 반대를 하고. 그 말을 손해는 국민들이 보고. 야당들 덕분에 국민 여러분들이 고생 참 많으십니다.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것도 야당이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은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이건 뭐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응? 설득력 있네요. 특히 지난 9년은 나라 망친 집권 세력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전부 어깃장 놓고 있잖아. 민생과 직결된 거 전부 다. 응? 그리고 그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거를 자꾸 공무원 증원이라고, 응? 공무원 늘려서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저 언론도 말이야.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거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풀이해서 안 해요.
소방, 경찰, 또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니까 뭐 틀린 말 아니지만은, 그걸 자꾸만, 공무원 증원, 공무원 늘리기, 공무원 자꾸 늘린다, 국민 세금으로 뭐 월급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에이구, 기레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 많이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인정 경로당에 신고하십시오. 야당들 지금 하는 때문에 당장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연기가 됐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5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 야당들 때문에 아동수당 연기된 얘기도 나누시고. 경찰, 소방 인력 늘리는 것도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다. 이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거 혁신 읍면동 사업. 그렇지. 주민자치를 위해서 전국 읍면동에다가 줄려던 예산 전부 다 깎아버렸잖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버스에서 와이파이 잘 터지게 하자고 와이파이 예산 해놨는데, 젊은 아들이 뭐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야당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야당들 덕분에 통신비 부담 앞으로도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을 갖다 지키고 싶어도 야당들이 그 공약 지키지 못하게 해괴방식한 뭐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본인들의 선거 때문에 아이들, 노인들, 이 국민들이 밥그릇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정당들이 국민의 삶에 과연 필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라가 잘 돌아가면 갈수록 이 본인들 선거는 불리해지는 정당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될 이유는 10원어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정치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국민 삶에 필요 없는 정당은 국민들 손으로다가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안 그러고 냅두면 지난 9년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지난 9년이 그렇게 좋으셨으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그럼 저희도 우리 다 살아나게 하는데 아유 참나.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이걸 제대로 알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맨날 목 아프게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맨날 우리도 지겨워요. 한 얘기 또 한 것 같아서. 아이고 참. 우리나 하고 있지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하냐고 이거를. 제발 말해줘. 저건 누구야? 진우션이네. 응? 정작 그만! 깜짝이야. 그러게 어떤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도톰한 종이로 된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스타일처럼 얇은 종이로 된 걸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빳빳해. 막 흔들지 마. 자세히 보게. 보통 종이야. 그러고 말. 양 선장, 백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멋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거 왜 이래? 아기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가려 그러는지. 그래. 확실히 쳤지. 다시 쳐? 세게 쳐. 잘 안 들려. 오늘 내가 두꺼운 걸 가서 어떤 여자라고? 나 입에 나온 여자야. 두꺼운 거 입었구만. 잘 들어. 어떤 대학 교수들이 잘 들어.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 자기네 자석들을 공동 저자라고 올렸다잖아. 뭐? 공동 저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것이요. 그것도 심지어 아직 중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기들을, 그것도 심지어 실험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험기구 정리하는 것만 시켜놓고도 거기서 이랬다 해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어줬다는 거야. 세상에. 논문이 무슨 족보야? 그딴 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들 양심에 난 털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와볼라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해버려. 근데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를 또 어쩌게. 표정, 응? 죽이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쌀벌한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안 되지.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주기자. 그래. 한번 몰면은 절대로 안 웃는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깜짝 놀랐네. 아이고. 그런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문이라 바쁜데. 엄청 바빠. 이런 것까지 뭘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대체 누가 하는 거야, 전화를? 주기자. 나, 잘 들어.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대학 교수들이 자기네 자식들 스펙 쌓아준답시고, 유명 학술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불안불안하네.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어디 아파? 아니, 왜 이렇게 오바에 별 얘기도 안 하는구만. 난 놀라면 이래. 글쎄 주기자 말이 그런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래. 이번에 적발된 것만 자그마치 10명이 넘는데. 뭐죠? 그것들 진짜로 안 되겠구만. 그치? 다들 동작 그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이런 걸 뿌리를 뽑아보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저마다는 CD 밑장면 노래나 들어 지금. 빨리 가야 쓸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이거 지금 나온 거 빼. 이 CD 이거 어디서 구했나? 내 편인 사람이 구해줬지? 구했나? 내 편인 사람. 양 선장 뭐래 빨리 출발하고. 손의 그 병동도 있는 것이고 구치소 병동에서 진료를 했을 때 그 치료가 힘들다라고 보면 외부 병동의 또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 구치된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측면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재판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인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치소 내의 병동 또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를 가지고 그 의견서들이 법원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까지 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태인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짚어봤던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왜 박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걱정을 한다는지 도태우 변호사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 약속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상황이 변하시면서 그 지키지 못하게 된 부분들이 되어서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문영표 장관과 관련해서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워하신. 네, 뭐 이수일 변호사님 지금 이제 구치소 안에서 아프리카 관련된 사업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이한 신분은 있지만 보통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면 자기 이제 앞길에 대한 걱정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법리적인 얘기도 했겠지만 변호인 접견을 하면 이제 특히 저 구치소 방에 있으면은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일도 없고 하니까 변호인 접견을 할 때 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그 법하고 사건하고 관계없이 좀 어떻다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좀 소소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요즘에 뭐 심경은 어떻습니까? 뭐 어떠신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얘기 중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한 거는 아니고 그냥 곁다리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변호사도 특히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뭐 탄핵 반대 운동도 했고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전화해서 변호인단에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좀 그 히든 스토리가 이면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들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좀 사적인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가 또 특이한 게 소설가로 데뷔한 소설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거리가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아프리카 개발 걱정 얘기만 하진 않았겠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겠지만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 자체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뭐 혹시나 이게 다른 세계에 계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요. 사실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구속되고 이렇게 했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 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지금 우리 어떤 당면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고민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아프리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아프리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그 아프리카의 25개국 장차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100억 달러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실 아프리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자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임 중에 이제 100억 달러 지원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거의 중심은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수희 변호사님,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어제 저희 채널A 시사 프로그램 외부자들의 출연을 해서 본인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유영하 변호사만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창구인 줄 알았더니 본인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지금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좀 잘못 보도되고 오해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를 그래도 좀 만났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외에 그 법리적으로만 접근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는 건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전원 사임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도 좀 순전히 법적인 면에서의 그 조언은 그래도 좀 제대로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기대는 해 봅니다. 저 보도된 걸 보고요. 예, 그렇군요. 이 소식 좀 더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과 오른쪽에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른쪽에 이현정 의원, 그리고 왼쪽에 박상원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도태우 변호사의 목소리로 좀 여러 가지를 가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채널의 외부자들의 출연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약 5개월간 같이 이렇게 뵀었기 때문에 네. 가장 초기의 모습이랑 맞춰갈 때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앉고 서시는 것 자체가 어느 땐가부터는 신음처럼 이렇게 약간 소리를 내시면서 불편하신 그런 상태였거든요. 발가락 부상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알려진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단순한 발가락에 상처가 생긴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요. 인대에 손상이 가거나 하면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희귀한 질병을 갖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노령의 여성이시고.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도태우 변호사의 이 증언을 미뤄봤을 때 저희가 이 정도로 아프다,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병이 없는 분들이 없죠. 다들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또 압박감을 느끼고 다들 이제 병을 가지는데, 만약 이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석방을 하고 해야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구치소나 재소자들이 상당수를 석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일단 이게 지금 구치소와 교도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벌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안에 내부에도 의료 시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감 생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는 이제 그 내부의 진단을 통해서 외부의 병원에 일단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구속을 갖다가 그쪽 장소로 이제 변경을 하죠. 그 도저히 그렇게 힘들다고 할 경우는 보석이라도 이런 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에서 지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그 구치소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넓고 혼자 독방에 있는 그런 처지인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치소나 이런 측에서도 사실은 특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법적인 그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질병 자체는 이게 과연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냐, 이런 거는 상당히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인 여성이다라는 거를 도태우 변호사도 강조를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희귀 질병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희귀 질병이 뭔지는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를 안 했죠.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병이든 허리 디스크도 있다, 그다음 발가락도 골절이다, 그다음에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구치소 머릿속에는 지금 북한에 있는 문제보다는 아버지가 했던 사업,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 이제 그거 생각 오로지 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고민이 나라의 큰 틀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아버지가 했던 것에 대한 승계 문제, 즉 여러 가지 그와 일맥상통한 문제밖에 이제 고민하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고민의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도태우 변호사 인터뷰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상원 소장님, 네. 사실 이게 전언이긴 하지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도 이제 북한 상황, 그러니까 전방 상황을 챙겼다, 이런 전언이 있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유명한 어록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을 때 북한은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커트칼 비섭을 당했을 때 대전은요, 뭐 2개로 유명한데, 어쨌든 그 정현종 그 위원 말씀하셨으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지혜가 늘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늘어난다고 해서 맥락적 사고가 돼야 됩니다. 분별심이 생기는 것인데, 분별심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좀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 자책이겠죠. 예. 어쨌든 87년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첫 번째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중단된 대통령이고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상태까지 왔을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내지 회고, 자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걱정이 돼야 되는데 걱정도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핵 안보 위기도 있는 것이고, 또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어쨌든 보수 정당, 자기가 있었던 그 한국당 내지 보수 진영 자체가 그야말로 괴멸적 위기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치적들도 있겠지만 우선 정상적이라면 자신에 대한 자책, 그 다음에 어떤 그 나라에 대한 걱정, 또 보수 진영과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걱정, 이게 앞서는 게 좀 정상적인 순서인데 좀 맥락 없이 아프리카 문제,